성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나와줄 거야라는 기대라는 게 페드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페드는 하는 일이 뭐야?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추석을 지나면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서 다양한 악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요. 복잡한 이 글로벌 금융시장 진짜 한눈에 꿰뚫어 보면서 똑부러지게 해석하는 바로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잖아요. 신한은행 IPS 본부의 오근영 부부장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융시장 바라보면서 좀 마음의 걱정이 좀 더 커져가는 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 거기다가 또 갑자기 입원했다가 빨리 또 병원에서 나오시니까 이게 오히려 더 불안감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온갖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상황 다 이렇게 좀 악재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경제 지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악재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물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 지표 중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첫 번째가 연구 실업자 수라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지난 3월 달에 이제 굉장히 좀 불거졌었을 때 그때 당시에 코로나 사태가 금융 위기와는 다르다. 페드의 이제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라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분 얘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과거의 금융위기라는 거는 한 번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금융기관들이 파산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금융위기의 파고가 지나가더라도 새롭게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깊은 상흔이 남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눈보라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눈보라가 너무 강하게 몰아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집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그 눈보라가 아무리 세게 몰아치더라도 그 눈보라가 지나고 난 다음엔 다시 나와가지고 일자리로 복귀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그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기존의 위기들하고의 차이점인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게 이렇게 오래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래까지 이어지면서 연구 실업이라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금 실업인 네,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실업에 대해서 눈보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 사태가 이어져 가면서 경제의 부진이 이어지니까 파산이 일어나게 되고 네. 최근에 보시면 디즈니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이렇게 레이오프 이제 해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점점 더 실물 경제의 영구적인 상흔으로 계속해서 남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업급여의 부분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실업이 됐었을 때는 주간 단위로 해서 실업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 실업수당이 뭐 0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10불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400불을 받기도 하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300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일주일에 300불을 받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 미국에서는요 의회에서 굉장히 큰 재정을 털어가지고 추가 실업수당을 줬습니다. 그럼 300불의 실업수당에 더하기 얼마 정도 들어왔냐면 600불 정도의 실업수당이 들어와요. 그 정도면 일 안 하는 게 예, 더 그렇죠. 나을 수도 900불이죠. 근데 9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된다고 쳤을 때 네. 그게 주간으로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월간으로는 400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의 상흔이라는 걸 갖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강한 지원을 해줬었던 건데 지난 8월 이후에 그 추가 실업수당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었을 때는 글쎄요 부진을 갖다가 이렇게 강한 경기부양책으로 지탱해주고 있었는데 이 경기부양책이 이제 8월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좀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경기부양책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부진하게 나오는데 최근에 보시면 9월 이후로는 소비 지표라든지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꺾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시장을 볼 때는 저는 성장하고 금리라는 두 가지 팩터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적어도 이 성장이라는 팩터가 주지 않는 거를 금리가 굉장히 빨리 내려오면서 쿠션으로 대주면서 막아준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반드시 끝날 거고 끝나게 됐었을 때 사람들은 일자리로 복귀할 테니까 성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나와줄 거야라는 기대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 기대라는 게 이렇게 시장이 점점 연구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소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는 글쎄요 이제 이런 심리 기대 같은 것들도 조금씩 좀 희석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패닉이나 공포 상황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실물 경제가 나빠지면 네. 그걸 전부 다 돈으로 그냥 있는 대로 할 네. 거고 네. 앞으로도 그게 계속 먹힐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좀 멈추거나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성장하고 금리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성장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야라는 기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 사이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5%였던 금리를 갖다가 0%까지 낮출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뭐 4%, 3% 되는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요. 지금 얼마냐면 오늘 날짜로 0.7%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밑이 보이는 겁니다. 네. 제로 금리 밑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계속 금리가 내려오면서 주식 시장을 떠받쳐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밑이 0%라는 바닥이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 대비해 가지고 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론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금리가 있잖아 라는 네, 생각을 마이너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잖아 이 얘기인데요. 실제로 독일이라든지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씁니다.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 마이너스 금리가요.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제일 딥하게 내려가 있는데 마이너스 0.5%입니다. 마이너스 20% 이렇게 내려가는 금리가 아니라 0%에서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했는데 네. 많이 내려가야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입니다. 네. 일본도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 0.1 이렇게밖에 못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금리 사이드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의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속해서 돈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 보면서 페드에서 나오는 각종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네. 이 성명서 같은 걸 좀 읽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공감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있고요.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돈을 그냥 송금해 주는 건 샌드겠죠. 네. 돈을 빌려주는 건 랜드가 될 겁니다. 샌드와 랜드가 L하고 S로 한 글자 차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듭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샌드라는 건 그냥 돈을 주면 아무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곳에 돈을 꽂아주면 됩니다. 네. 근데 랜드는 주고 난 다음에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환 능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페드는 돈을 찍는 기관입니다. 화폐를 찍는 기관이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화폐의 신뢰도가 담보가 되려면 네. 돈을 찍더라도 허투루 찍는다 이런 느낌을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돈을 찍어서 누군가한테 빌려준다라고 했었을 때 페드가 아무한테나 빌려줘서 거기가 부실이 났다라고 하면 달러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페드에서는 분명하게 파월 회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빌려주는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빌려에다 점을 찍어주죠. 네.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는요. 한국말로 하신 건 아니지만 빌려, 이게 중요하군요. 예, 그렇죠. 네. 빌려주겠다라는 데 네.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성 있는 곳에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경제 주체가 네. 애플과 같은 대기업이냐 아니면 서민들이냐라고 쳤었을 때는 네. 애플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연구 실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실제로 돈이 필요한 곳은 서민층일 겁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럼 이쪽에다 돈을 밀어줘야 되는데 페드는 이쪽에 돈을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쪽하고 애플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용도가 애플이 훨씬 높죠. 이쪽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쪽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네요. 예, 그러면 샌드라고 한다면 돈을 여기다 꽂을 수 있죠. 근데 랜드기 때문에 여기 못 꽂고 여기로 갖게 돈이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페드에서 계속해서 돈을 뿌릴 수 있잖아. 돈을 뿌리면 애플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애플로만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쪽의 경제 빅테크 주체로 기업, 그렇죠. 이런. 예,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서 자산 시장에 버블을 만든다든지 빈부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게 그거죠. 돈을 너무 많이 찍는 것도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결국에는 총알이라는 건 한도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부양책을 쓰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돈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절실한 곳에 꽂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페드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페드가 해야 되는 네 재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네. 그 파월 회장이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일렉티드된 오피셜들이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출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실업 수당을 연장해서 더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그러면 페드는 하는 일이 뭐야? 의회한테 그냥 다 공패스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네. 페드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국채를 사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자금을 땡겨온 다음에 경기 부양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럼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중에 돈이 모자라게 되면은
결국엔 돈값인 금리가 툭 튀어 올라가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뛰는 건 되게 리스크하잖아요. 페드가 그때 나서 가지고 채권을 국채를 사주겠다, 양적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재정 정책을 써라. 재정 정책을 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서포트를 하는데 너의 재정 정책이 어딘가로 방향을 지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뿌리는 건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때는 양적 완화만으로도 네. 2014년까지 계속했더니 네. 주가도 계속 끌어올리고 결국은 실물 경제도 2014년에는 어느 정도 본궤도로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다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실물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네. 아예 아무리 오랫동안 양적 완화를 해도 이대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금융위기 때하고의 차이점은 좀 이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망가진 다음에 스토리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망가진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그 자금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성장이 줄어드는 만큼을 받쳐줄 수 있는 성장이 중국에서 나와줬습니다. 중국의 성장 스토리가 되돌려 보시면은 2008년도 말부터 중국에서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썼었고요. 4조 위안은 중국 중앙 정부에서 썼고 지방 정부에서도 추가로 4, 5조 위안을 들여와 가지고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죠. 네. 투자 중심의 성장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라는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은 결국엔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흔들렸었을 때 전 세계 경제가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딘가가 부채를 크게 늘려주면서 성장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이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의 양적 완화하고 지금의 양적 완화를 잠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양적 완화라는 걸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양적 완화라는 얘기가 너무 좀 생소했어요. 실제로 일본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양적 완화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상 선조와 같은 개념을 쓴 건데, 근데 일본에 있었던 양적 완화하고 미국이 썼던 양적 완화 약간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모기지 증권이라든지 국채를 사들이면서 은행에 자금을 주입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책적인 지원이 처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이라는 그때 볼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아무리 강한 스테로이드라도요. 양적 완화라는 걸 1차, 2차, 3차를 반복했고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1차, 2차 양적 완화를 했고 유럽에서도 1차, 2차 양적 완화를 15년, 17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테로이드도 굉장히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약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 그게 굉장히 컸지만 지금 그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똑같은 스테로이드 한 방을 놨었을 때 효용이 기존보다는 좀 약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돌아서게 된 건 다른 나라에서 성장이 받아줬다라는 것,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그때 당시에는 참 효용이 있었던 그 강력한 한방 때문에 결국에는 부채의 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사그라들 수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13년, 14년 이후에는 미국 경제 이제 본궤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져가는 모습이고요.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전히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글로벌로 이렇게 분절이 되고 있다. 시장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눠지면서 전체적인 교역이라든지 이런 성장이 좀 주저앉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금리 인하, 네. 양적 완화도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면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네. 2차 부양책이면 네. 진짜 이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세계 경제가 처해 있는 게 성장이 약한 상태에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나온 성명서를 보면은 굉장히 신중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금이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흘러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자금이 가게 해서 성장이 나오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라는 쪽으로 페드도 패스를 해준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재정 정책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그러면 결국엔 재정 정책을 통해 부채가 늘어나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에 돈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이 주저앉는 것들을 막아주면서 빠르게 성장의 효용성을 나타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재정 정책을 쓰면 다 해결이 되냐? 이 질문보다는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화 정책만 쓰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있다. 네. 그게 재정 정책이라는 거고요. 다 해결이 된다가 아니라 보다 효과가 크다. 근데
좀 미국을 보면서 항상 네.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야가 좀 바뀐 것 같단 말이죠. 아, 예. 보통은 여당이 네. 돈 더 많이 풀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고 야당이 안 돼 그렇게 많이 풀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미국은 이게 반대인 걸 볼 때마다 네. 저기 정치적은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온 게 2016년도 11월입니다. 네. 16년도 11월 이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제가 보통 양호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경제가 너무 뜨거워질 때는요. 증세를 합니다. 네.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국고를 채우죠. 경기 사이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걸 증세를 통해서 살짝 눌러주는 거죠. 근데 또 그래가지고 이때 쌓아놓은 국고를 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밀어 넣어가지고 이걸 받쳐주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흘러갈 수 있도록 완만한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7년, 18년도에 보면은 미국 경제 뜨거울 때 감세를 해줘요. 감세를 한다는 얘기는 국고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미국 경제는 더 뜨거워진 겁니다. 네. 그럼 그때 쌓아놨어야 되는 재정이 지금 많이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20년도 초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터지자마자 굉장히 큰 돈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3조 달러, 4조 달러 굉장히 그 재정 적자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더 많이 쏟아내게 되면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겠죠.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릴 때 네.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릴 때 낮은 신용 등급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채가 많은데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럼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국고를 운용할 때도 그렇게 방만하게 막 늘릴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도 낮춰주면서 강력하게 경기 부양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쌓아놓은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 부양책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지만 이거 네. 통과가 돼도 이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이렇게 봐야겠죠. 미국의 성장이 칼침을 한번 맞은 거죠. 속도 조절이 아마 들어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번 정도는 꺾여주지 않을까. Round one, fight.